무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도구로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를 끼치기도 해.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아. 어느 동굴에서 광부들이 열심히 채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광부가 벽에 기대어 AK 소총 옆에서 쉬고 있어. 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곳에 진짜 보물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들은 돌밖에 못 찾았거든. 옆에 있는 사람은 종이에 집중하며 그를 안심시켜. 고객들은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보물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들은 악귀검 손지윈이라는 특별한 검을 찾고 있어. 이걸 가진 자는 엄청난 힘을 얻게 돼. 하늘 위 헬리콥터에는 부유해 보이는 두 사람이 타고 있어. 아마 이 손지윈을 찾기 위해 돈을 쓴 고객일 거야. 이치조는 이런 더운 날씨에 자기가 망가질까 걱정하고 있어. 옆에 있는 미우라는 관리자로서 손지윈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다른 사람들은 검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이유를 모르지만 미우라는 아주 잘 알고 있어. 전설의 무기들이 계층이 있다면 손지윈은 분명 최상위에 있어. 왜냐하면 이 검은 청개의 악마의 피로 단련되었거든. 이 말을 듣고 동행자는 미우라에게 조언하려고 해. 검이 악귀가 된다면 그는 악매에게 지배당할 거라고. 전설에 따르면 로마 시절부터 그 검은 아마 100년 가까이 된 거야. 그때 만족 쪽의 군대가 로마 제국 외곽의 작은 마을을 공격했어. 마을 사람들은 방어를 하지 않아서 만족 쪽에게 학살당했지. 수사는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 신들은 무시했어. 그래서 그들은 악마에게 기도를 했어. 양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했지. 하얀 옷을 입은 수사의 모습이 나타났어. 그는 두 손을 모아 제단 위에 피투성이 양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기도를 했어. 그리고 악마는 혼자서 한 기사를 보냈어. 이 기사에게 주어진 무기가 바로 손지윈이야. 검을 뽑을 때는 마치 원한을 품은 듯한 소리를 내. 전투는 그 거미만족 쪽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끝났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끔찍한 사실은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악마와 영혼과 동등하다는 거야. 그들은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아. 광부는 신화 이야기를 듣고 약간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건 동화에 불과해. 그들은 중요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어. 무덤이 드러났지. 내부에 시체가 가득한 묘소가 나타났어. 끝벽에서 갈라진 틈으로 빛이 비쳤어. 벽을 부수고 나가니 한자가 검을 품고 빛을 발하는 모습이 보여. 틀림없이 이게 바로 손지윈이야. 헬리콥터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방탄복을 입은 군대가 소총을 들고 동굴 쪽으로 들어간다. 내부의 사냥꾼들은 새로운 방문자의 정체를 매우 경계하며 묻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시다이 편에 속한다고 답한다. 그들은 전설의 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며 광부에게 검을 넘기라고 요구한다. 물론 광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몇몇 광부들은 총을 쏘아도 방탄복을 입은 사람들과는 맞설 수 없다. 갑자기 한 머리가 잘려서 땅에 떨어진다. 광부들의 우두머리는 손지윈을 들고 소시다이 측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손지윈의 악귀에 삼켜진다. 이치조는 마법을 강화하여 전시 중인 전설의 무기를 쓰러뜨리는 기술을 발사한다. 미우라는 그 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동료 이치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검날의 빛을 통해 미우라가 아름답다고 느낀 불행한 희생자들을 볼 수 있다. 요트 위에서 정계부대가 침입해 그 남자에게 무기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인 옆에 누워있지만 긴 검을 꼭 움켜잡고 있다. 갑자기 그는 미쳐버리며 검이 큰 불꽃으로 변한다. 폭발이 선실을 날려버린다. 그와 동시에 그 위는 다른 무기들과는 다른 빛을 발하고 있다. 미우라는 그 악마의 검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 검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악마의 검에 닿자 미우라의 눈에는 혼이 빠진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동료들은 그가 침착함을 잃었다고 알아챈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우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검으로 처치한다. 전통적인 검술 스타일의 고택. 한 남자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방으로 들어간다. 일본 검사류는 피를 갈망하고 있다. 여러 검객들이 사류의 살기를 없애기 위해 하마, 의식을 하고 있다. 큰 불꽃이 타오르는 내부, 거울이 정면에 놓여 있다. 검객들의 신선한 피를 사용해 검에 바친다. 마지막으로 피를 바친 사람에게 거미 마법을 걸기 시작한다. 그 제자는 검의 악귀에게 사로잡힌다. 그는 날카로운 거울 위를 핥으며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이 검은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피비린나에 나는 학살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검술학교의 모든 사람을 죽여도 충분하지 않다. 그는 사료를 들고 대도시로 나가 많은 사람을 베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배가 부풀어 오른 임신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눈앞에서 살해당한다.
검객이 정신을 차렸을 때 임신한 여자가 그를 찌른다. 경찰 사이렌이 울린다. 임신한 여자는 피로 가득 찬 눈으로 어두운 구석에서 도망친다. 그녀는 검에 의해 조종당의 의식을 잃고 길을 가는 소녀를 죽이려는 생각에 쫓아간다. 길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그녀는 멈춰선다. 미우라는 장갑차에 의해 포위당한다. 그들은 그가 악마의 검을 놓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때 미우라는 부수마로 변신한다.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난다. 이것은 방금 요트 위에 있었던 검이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검 이름으로 부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며 검의 어둠의 영혼이 지배하고 있다. 플랜버트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손지윈. 죽음을 지배하는 도살자다. 이 존재는 싸우고 더 강한 적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 이후 둘은 전투에 돌입한다. 잠시 후 플랜버트는 날아간다. 악마의 검 손지윈은 플랜버트를 처치하지 않고 그냥 떠난다. 사료에 의해 조종당한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료를 손에 쥔 아이를 남긴다. 귀여운 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 세아카. 쉬는 시간에. 그녀는 두 친구에게 축구팀 주장인 이시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자와는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친구들을 매우 궁금하게 만든다. 그녀는 지금까지 방과 후에 놀러 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탄다. 그녀는 학생 셔틀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타츠미를 만나 인사한다. 그녀는 그와 대화할 때 약간 어색해한다. 그때 가이가 불쾌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나와서 다가온다. 세아카는 타츠미의 멍한 얼굴을 뒤로하고 가이를 따라 달린다. 그녀는 가이와 더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한 스트리디 노래방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함께 가자고 초대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가이는 말이 적고 항상 일에 집중한다. 그녀는 가이가 너무 무리하면 검을 잘 다룰 수 없다고 투덜거린다. 세아카는 농담을 하며 가이의 손에서 검을 낚아챈다. 가이는 깜짝 놀라 손을 강하게 잡아 그녀의 검을 떨어뜨린다. 그 순간 타츠미가 놀라서 달려온다. 그는 가이를 꾸짖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농담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가이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타츠미는 여전히 가이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가이는 사과하지만 내심 불만을 품고 있다. 타츠미가 일부러 그를 괴롭히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타츠미는 고의로 스승에게 가이에 대해 일러 바친다. 가이를 무시하는 스승은 사료거미 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세아카는 아버지에게 깨끗이 씻고 검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반면 가이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는다. 가이는 무릎을 꿇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는 가이의 어머니를 저 멀리 보이는 언덕에 묻었다. 그곳은 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의 발걸음을 지켜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가이를 입양한 지 거의 10년이 흘렀다. 그가 가이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알고 싶어 할 때 가이는 오직 스승과 함께 철의 길에 헌신하고 싶어 했다. 깊은 밤, 가이는 시류 검이 보관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는 시류를 자신의 어머니로만 여겼다. 어느 경매에서 부처의 황금상은 40 광인달러의 경매에 올라왔다. 각자 입찰가를 올리며 수십만 달러가 마치 잔돈처럼 보였다.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스파이로 잠입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 음식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여자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그에게 음식이 아니라 경매에 집중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여유롭게 음식을 지나쳤다. 그는 와인 한 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을 마시며 상쾌함을 느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마르쿠스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와인에 대해 몇 마디 농담을 하고 왜 경매에 참여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 멋진 조각상 때문이지만 그는 다른 이유로 여기에 왔다. 휠체어의 마르쿠스도 같은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 입찰자가 130 공겐달러로 그에게 경매가를 올렸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필요하다. 그의 이어폰 뒤에 있는 쿄카가 그에게 돈을 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부처의 조각상 외에도 뒤에는 많은 보물들이 경매에 참가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잠입한 청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가 그의 시선은 한 검에 멈췄다. 그의 렌즈에는 이미지 분석 칩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는 그 검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마르쿠스가 다가왔고 두 사람 모두 그 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검에 대해서도 전설이 있다. 16세기
파라셀수스는 자신의 연금술을 완성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고 그 덕분에 그는 철의 돌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악마는 분노하며 파라셀수스를 죽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악마를 철의 돌에 봉인하고 그것을 아조스 검에 박아 넣었다. 모든 신화적인 무기는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마르쿠스는 진품을 보고 오늘 여행에 꽤 만족하며 악마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가이의 저택 쪽에서는 타츠미가 가이를 건방에 있는 모습으로 보고 시샘의 스승에게 이야기했지만 스승도 그 문제에 대해 태연했다. 그가 태어난 가이를 보며 마치 검이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시류는 가이의 피가 필요했던 거야. 가이의 시선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즉, 그의 생명은 항상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가이가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스승도 그럴 수 없고. 타츠미는 더욱 그렇지. 다음날 아침, 그들은 시류를 위해 의식을 시작했다. 세이아카는 아름다운 흰색 제복을 입고 경건히 검을 바치며 중걸거렸다. 신의 천국에서 카나이아고의 생명을 지니고 신들이 이곳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이. 피알의 첫 번째로 칼을 뽑아들다. 타츠미는 가이가 선택된 것에 불만을 품고 눈가리개를 벗고 어두운 암기를 본다. 세이아카는 영혼이 들어가 그녀의 눈은 붉게 변하며 타츠미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가이는 타츠미를 위해 칼을 막아주었고 그는 팔이 잘렸다. 가이는 한 주 동안 병원에 누워 팔을 잃었다. 그 소녀는 그가 여전히 고통을 견디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버지는 단지 사고라고만 말했다. 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녀를 파헤쳤다.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소리쳤다. 아마도 가이는 그녀에게 버림받아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스승에게 시류의 검을 들고 불길로 향했다. 검을 얻기 위해 그가 가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경매장에서 수많은 보물이 지나고 마침내 아조스 검이 등장했다. 모두가 소사이대의 멤버와 마커스 간의 치열한 경매에 놀랐다. 결국 소사이대 쪽으로 결정되었다. 가는 길에 그는 마커스에게 막혔다. 마커스는 그에게 적당한 가격에 검을 넘기자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펀치를 맞을 거라고. 하지만 소사이대의 힘으로 보면 몇몇 경호원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떠나려던 찰나 비범한 인물이 나타났다. 미우라는 이상하게 냉담한 모습이었다. 미키는 자신의 검을 꺼냈다. 일련의 총알이 미우라와 맞서기 위해 등장했다. 그리고 가이는 갑자기 잘린 팔에 철제팔을 얻었다. 보름달 아래 미우라는 손지윈을 뽑아내며 갑옷을 입은 전사로 변신했다. 연속적인 공격이 쏟아져 미키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그는 동료의 조언을 듣고 물러나야 했다. 포군이 미키의 검을 꺼냈고 미우라는 감탄했다. 그 순간 마커스는 미키의 차에서 아조스 검을 잃어버렸고 그는 그저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가이는 새로 생긴 두 손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력하고 거칠지만 정말 기괴했다. 그는 이게 시류인가 스승이 가이를 위해 검을 팔로 단련한 것이었다. 그는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시류 옆에서 가이를 발견했으며 이 검은 글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것은 가이의 오른팔이 되어줄 것이다. 그는 만약 가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시류보다 더 나은 검을 만들어내라고 말했다. 타츠미는 가이의 새로운 팔을 보며 질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멍청한 소녀 세이카가 다가와 가이가 건강을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 대화는 다소 무미건조했고 손이 잘린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다. 세이카는 가이가 시류의 검을 쥐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아마 아버지가 그의 검을 잘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독점가는 오직 완전한 시류만을 숭배했기에 그는 검의 칼집을 끊어 불 속에 던졌다. 그리고 3살짜리 아이처럼 타츠미는 가이를 위해 시류를 낭비한 이유를 스승에게 따졌다. 그는 검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완벽한 대답을 들었다. 인간은 도구보다 더 중요하다. 그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이지 도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이와 시류는 운명으로 얽혀있던 것이다. 그는 시류가 가이의 팔이 되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드는 검을 만들지 못했다. 만약 가이가 검처럼 산다면 그것은 그의 걸작이 될 것이다. 결국 타츠미는 스승을 멈추게 하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가이는 정말로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건물 안에서 마커스는 깊이 취해 있었고
누군가 그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미키와 미우라 간의 치열한 전투를 목격한 순간을 떠올렸다.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복수에 사용할 것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복수할 것이 있는지.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이 맛있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건강을 묻고 있었다. 정신병처럼 모든 환상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사실 이 집에는 그만 남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커스는 고대의 책을 들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검을 마법진 한가운데 두고 마커스는 검에서 약간의 힘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검이 찾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마커스는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당했다. 운명은 그를 이렇게 만들고 그의 옛 여자친구가 친한 친구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그의 옛 여자친구가 친구의 차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는 세 사람의 즐거운 과거를 떠올렸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외출에 끼어들었다고, 오직 마커스만을 생각했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은 단순히 게임에 끼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끼어들게 해.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본능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 그런데 역경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다니, 그건 그가 품은 원한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치명적인 배신이야. 그 원한이 그의 검을 깨웠어. 이 거미 마커스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세아카는 타츠미를 만났어. 이번엔 그의 착한 눈빛을 잃어버렸어. 그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며 사랑을 고백했어.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충성심을 배신하고 가이를 더 사랑했어. 그때 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났어. 발각돼서 그는 부끄러워서 공격하려 했지만 가이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 그때 죽여 라는 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았어. 세아카가 가이에게 경고했어. 하지만 그는 깨지지 않았어. 아마도 그녀의 바보 같은 목소리가 정말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교회의 결혼식에서 옛 연인과 친구 마커스는 서로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려 할 때 마커스가 나타났어. 그때 그는 자신의 다리로 조용히 일어나며 신랑 신부를 놀라게 했어. 원한이 그를 집어삼켰어.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고함을 지르며 신랑 신부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 검을 휘둘렀어. 미키가 마커스의 검을 막았어. 신랑 신부는 손을 맞잡고 도망쳤어. 마커스는 신부를 향해 거의 검을 휘둘렀어. 그녀가 그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두 사람의 과거의 감정이 떠올랐어. 마커스는 미친 듯한 상태에서 깨어났어.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그때 미키가 조용히 마커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자고 했어. 미키에 채 앉아있는 마커스는 울음을 터뜨렸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 미키가 위로하며 그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어떤 시대든 사람의 피로 물든 무기가 다시 살아나. 인간의 고통과 절망은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무기가 깨어나면 그것은 사리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 욕망을 더욱 부추길 거야. 그때 가인은 타츠미에게 칼로 베어. 그는 부스마가 되었어. 미키 같은 사람도 부스마가 될 수 있어. 무기와 융합된 자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야 해. 가인은 마침내 봉인이 풀렸어. 그의 죽음의 팔이 깨어났어. 가이의 이 팔이 정말로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인공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흐릿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드디어 빛날 기회를 얻었어. 너의 죽음의 팔이 진짜 힘을 발휘하고 있어. 가시가 맹수처럼 울부짖고 있어. 무서운 얼굴이 일그러졌어. 너의 죽음의 팔이 길게 뾰족하게 자라났어. 흐릿한 눈이 날카롭게 빛나서 스승님의 꽃꽂이 방에서도 느껴졌어. 그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하카가 기절해 있는 걸 봤어. 소시다의 본부에 도착한 마르쿠스는 쿄카의 안내로 지문 인식이 필요한 파란 화면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 거기에는 세 개의 다른 가면이 상징적으로 있었어. 바로 너 자신? 마치 이사회에 데뷔하는 새로운 크리사리스 같아. 쿄카는 익명의 세 사람과 이야기하며 그의 영혼의 핵심이 에조트라는 검이라고 했어. 그 검은 악마, 비우세바피 살고 있는 마법사에게 속해 있어. 마르쿠스는 그 세 사람의 출연에 걱정했지만 케이오카가 경영진을 소개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그들의 보호를 받게 돼. 여기서 너는 신입으로 환영받아. 마르쿠스는 마이키를 보지 못하고 쿄카에게 물어봤어. 너의 친구 마이키는 채검을 위해 전용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어. 미키 영혼은 2% 증가했어.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 이것의 의사도 조금 놀랐어.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몸속의 무기가 점차 구조를 잃고 있었지만 여전히 촬영이 가능했어. 미키는 장난스럽게 진료실의 의사에게 손을 흔들었어. 새로 사귄 형제가 이사회 앞에 서 있었어. 미키는 여기서도 매우 편안해 보여. 물론 그가 신입보다 이곳에 더 익숙해야 하지? 이 경영진은 소시대의 모든 멤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기서 인간을 침략하기 위한 무기 사용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 연구가 성공하면 크리살리스, 즉 그 악성 무기에 선택된 자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붓소마가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신의 무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마츠도 상상이 안 됐어. 그냥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고 몸이 검과 융합된 듯한 느낌이었어. 이사회는 감동했어. 마르쿠스 같은 크리사리스는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거야. 세 사람의 초대에 주저하면서 이건 너무 위험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어두운 방에서 마이키는 자신이 장난친 의사에게 열렬한 키스를 했어. 서로의 내면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랑이야. 그들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그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들은 계속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그에게 소시대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마이키 같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가장 긍정적인 격려를 해줬어. 그녀는 그에게 약을 주사했어. 그는 다른 남자에게 그녀가 가버릴까봐 불안해하는 일반 남자들처럼 느꼈어. 익숙한 대사.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해. 우리는 꿈에서 만날 거야.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나를 만나면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인품에 달려 있어. 하지만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마이키도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싶었어. 그는 그가 완전히 정상일 때의 모습을 그려봤어. 그들은 함께 영화 보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없었어.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며 입을 맞추려 할 때. 쿄카가 그를 무기고로 부르러 왔어. 말추가 혼자 있어 조금 걱정된다고. 미키가 도착했을 때 말쿠는 그를 안고 울부짖었고 마치 누가 그를 괴롭힌 것처럼 보였어. 그 후 셋은 무기고로 들어갔어. 소시대는 많은 보물을 회수했어. 갑자기 소시대 본부에서 쿄카에게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어. 새로운 붓소마와 크리사리스가 발견되었다고. 그녀는 직접 달려가고 형제들은 무기고에 남아있었어. 헬리콥터에서 그들은 두 중량급 인물에게 연속으로 총격을 퍼부었고 갑자기 붓소마가 도망쳤어. 크리사리스는 바로 가이아.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긴 팔로 헬리콥터를 쳐내어 기계를 무너뜨리고 추락해 폭발했어. 타츠미와의 전투 후 붓소마가 된 가이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어. 그는 AK 차량 앞에서 쓰러졌어. 아버지는 뛰쳐나와 그의 팔이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시류는 미쳐가며 가이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어당기려 했어. 그는 겨우 팔을 막아야 했어. 무기고에서 말춘느는 저주받은 보물을 보며 눈이 동그랗게 되었어. 무기는 생명과 의지를 지니고 있어. 무기는 그것이 죽인 자들의 분노를 담고 있어.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살아있을지도 몰라. 말쿤은 한참을 듣고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미키는 조금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느꼈어. 그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 영웅이나 악마가 된 이야기가 그들처럼 크리살리가 될 수 있어. 크리살리스는 누에고치를 의미해. 그들은 자신을 누에고치로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자야 해. 그리고 소시대는 크리살리스를 잠재우는 임무를 맡고 있어. 그리고 누에가 되는 것은 크리살리가 붓소마로 변하는 것과 같아. 붓소마로 변하는 것은 악마가 되는 것과 다름없어.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마치 무기처럼 오직 살에만 남아있고 인간의 감정이 없어진 상태야. 미우라는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침입했어. 철사와 총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 모든 것이 그의 검에 의해 파괴되었어. 그는 간수들을 지나 감방으로 나갔어. 모든 수감자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어.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갔어. 이것이 그를 매우 만족시켰어. 그는 검을 휘둘렀어. 냉동실에서 마이키와 마르쿠스는 냉동 수면에 들어갔어. 미키는 눈을 감고 자신의 여자친구 미나를 생각하며 차분하게 있었어. 하지만 마커스를 바라보니 그는 마치 줄이 널브러진 것처럼 보였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유리창을 부수려고 애쓰고 있었다. 두 명의 전사가 나가고 다른 전사는 해동하며 이치조 세이야가 해방되었다. 그가 깨어난 후 며칠 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악마의 검손지 위나이로 변신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동안 너무 오래 잤기 때문에 소시다이의 팀도 변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 지점장 쿄카가 관리자로. 이전에 미우라가 맡고 있었던 자리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에게 맡길 임무가 있다고. 그는 최상신의 무기인 차그람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의 출현은 소시다이의 빛나는 에너지와 같다. 가인은 진짜 성인 몸으로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렸다. 혹은 그가 가진 힘이 너무 두려워서 변신이 예측 불가능해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방식이다. 소시다이의 빛나는 별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본부를 떠나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그는 네 바퀴 전투매에 앉아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소리를 냈다. 쿄카는 이치로와 처음 협력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고대 인도 서사시에는 신들을 분노하게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빛의 고리를 지닌 신의 사자가 그 왕과 그의 백성을 벌하기 위해 왔다.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그 사자가 사용한 고리가 차그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남겨져 신성한 무기로 숭배받다가 다시 봉인되었다. 차그람은 이치로의 영혼이 담긴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본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크리살리스가 있다. 성인 몸으로 변화한 아이. 가인은 세이카가 동산 아래의 작은 불상 근처에서 발견했다. 가인은 불상을 보며 멍하니 웃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불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가 쏟아지듯 내리고 스승님이 손님을 맞이하는 날 그는 그 손님에게 짧은 칼을 주었다. 아름다움에 손님은 감탄했다. 하지만 그 대장장이 자신은 만족하지 않았다. 손님은 그가 제자에게 팔을 만들기 위해 단검 시리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손님은 그 대장장이의 대담한 행동에 감탄하며 스승님은 신이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장장은 항상 2개의 칼을 만들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시리우가 2개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시리우는 2번째 것보다 약할 것이다. 강한 버전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비가 있다. 후지시로 연마소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2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본 검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 2사람은 매일 듣는 질문에 지친 듯 그 대답은 바로 칼날이라고 했다. 서양에서는 많은 검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하지만 그 검의 아름다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검은 일본도야. 그리고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다듬는 작업을 해. 그녀는 긴 혀를 내밀며 검을 탐닉하는 모습에 2사람은 경악과 뒷배립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는 이 광물의 짭짤하고 쓴맛을 묘사하기도 해. 확실히 그 검은 세토 본토 근처에 아코미 철로 만들어졌을 거야. 미친 여자처럼 떠들어대고 있어. 그녀는 검에 매료되어 있어. 그녀는 2사람에게 강하게 베어달라고 요구해. 2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 피하고 있어. 그 집에서 가인은 바보 같은 세아카가 이아카타의 의상을 입혀준 걸 보고 있어. 그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결과물이 드러나는 모습에 매료되고 있어. 이 기회를 이용해 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세아카는 축제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 문틈에서 어두운 눈빛이 그녀를 엿보고 있어. 확실히 다름 아닌 타츠미야. 그녀는 나비 의상을 입고 그가 반복해서 나비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2 젊은이는 손을 잡고 축제로 나가고 있어. 색색의 거리, 분주한 가게들, 이아카타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가인은 많은 새로운 것들과 세아카의 환한 미소에 덤덤하게 놀라고 있어. 이 장면은 사랑스러운 핑크빛 연애를 그려내지만 동시에 허무맹랑해. 지금의 가이가 성숙한 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세아카에 대한 집착으로 그들의 이전 관계를 잊고 있어. 그들의 사적인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는 키요미, 미친 여자에 대해 신경 써야 해. 그녀는 후지시로 연마소에서 비밀 고객의 급한 주문을 받고 있어. 그것은 2번째 시리우검이야. 그녀가 갈수록 연마할수록 2사람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기괴한 소리가 나고 있어. 악마의 눈이 드러나고 그녀의 뒤에서 어두운 영혼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 그녀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며 2사람을 공격해. 다행히 젊은 남자는 찔리지 않았어. 잠시 놀라서 정신을 차린 그녀는 즉시 그가 방에서 나가야 한다고 명령해. 검이 그녀에게 피가 더 필요하다고 명령하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뿌리며 연마를 계속해. 잠시 후 검이 연마가 끝나고 그녀는 혼미해져 있어. 주변의 벽은 검이 남긴 자국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손님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키요미에 대해 큰 의문을 남기고 있어. 장면은 뮤지컬 무대로 바뀌고 미우라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만 관객은 없어. 맞아. 도전해도 누가 감히 듣겠어. 자칭 화영검이 미우라에게 다가와
그를 자극하며 계속 연주하라고 해. 그의 음악에 대해서. 하지만 미우라도 만만치 않아. 두 사람 간의 언쟁은 끊이질 않고 있어. 두 사람은 철갑 슈퍼히어로로 변신하여 서로를 향해 달려가. 아마도 롤라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멀리서 두 다른 부소마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어. 한 명은 신이 미우라를 잘 훈련시켰다고 칭찬해. 어떤 인물이 미우라의 이야기를 마치 채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 놀러 간 후 가이와 세아카는 신사에 가서 기도해. 세아카는 가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 그리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그때 타츠미가 나타나 세아카를 붙잡아. 그는 미친 듯이 검을 그녀의 하얀 목에 겨누고 있어. 영웅 이치로가 나타나 신의 무기로 타츠미의 팔을 잘라버려. 억지로 저항하지만 여자에게 미친 그는 이치로와 맞설 수 없어. 그는 괴로운 무기에 삼켜져.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치로는 자신의 보물을 공중에서 대규모로 발사하여 타츠미를 압사시키고 있어. 이치로는 목표를 너무 쉽게 없애버려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 그의 눈빛은 이상한 기운으로 빛나고 있어. 깊숙한 눈 속에서 에너지가 느껴져. 알고 보니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은 가이야. 가이를 위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와 이치로는 동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적으로 서 있을 것인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치로는 그가 겨냥한 대상을 발견했어. 그는 즉시 가이를 때리고 세아카는 왜 자기의 크루들을 이렇게 때리냐고 화를 내. 그는 그녀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해. 이런 사람들과 얽히는 건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될 거야. 바보같이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해. 이치로는 경멸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 그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어. 그는 가이의 옷깃을 잡고 진짜 자신을 보여달라고 해. 한 노인이 다가와 그를 막아. 그는 이치로가 소시다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 그들은 차분히 한쪽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는 가이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묻고 이치로는 대답해. 만약 가이가 자신을 조절할 수 있으면 소시다이에 데려가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를 죽이겠다고 해. 그런데 이 노인이 소시다이와 가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야. 이치로는 가비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아. 그가 가비가 어린애 같은 짓을 한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흰색의 강한 청년이 나타나 소희는 가비야. 그는 악마로 악마를 죽이는 건 이단이라고 말해. 이 가비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부수라고 강요하고 있어. 신이시여.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부수게 할 수 있을까? 지구가 신비한 나라로 변해버렸어. 소시다이와 가비의 어쩔 수 없는 만남은 서로 몇 마디 나누자마자 격렬하게 싸우고 싶어져. 소시다이와 가비의 뜻밖의 재회는 몇 마디 나누다 급격히 싸움으로 번져버렸다. 소희는 이치로보다 2배는 큰 덩치. 게다가 가비는 무의식적인 격파술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영혼의 힘을 한 점의 주먹에 모았다. 논나를 성스러운 권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는 걸 본 세아카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소녀는 기제수에게 두 사람을 말리라고 애원했다. 그가 막을 리가 없지. 그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기뻐할걸. 소시바와 가비가 싸우는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서로 다른 색의 두 주먹이 맞붙는다. 이치로가 차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광채가 빛난다. 머리카락이 하늘로 쭉 올라간다. 인생을 걸고 싸우는 경기. 갑자기 도끼가 피어오른다. 소인은 가시를 잡아챈다. 그 암기술이 하늘로 솟아올라 소인을 처치했다. 그가 추적하던 부소마가 그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가시가 영혼을 빼앗겨 미쳐서 부소마를 공격한다. 세카는 믿을 수 없었다. 가시가 그렇게 사납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부소마는 도망친다. 이치로는 가시가 부소마가 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느낀다. 가시는 이치로의 거대한 검을 막는다. 가시가 쓰러진 후 깨어났지만 이치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엉망인 아버지 키제수가 이치로에게 매달린다. 그는 이치로가 귀여운 걸 칭찬하며 입을 쭉 내밀고 뺨에 입맞춤을 요구한다. 그 틈을 타 세카와 가시는 도망치고 이치로는 소름이 돋는다. 분노에 차서 그를 잡고 한 대 날리려 한다. 하지만 키제수는 그가 가시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치로를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치로를 가시의 스승에게 데려간다. 그는 가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때 가시와 세카는 동굴에서 피신하고 있었다. 가시는 이제껏 세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는 항상 도망쳤고 그가 도망쳤던 것은 어둠이었다. 그는 다른 세상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형의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운명을 바꾸고 그 어둠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너무 순진한 소녀. 삶에 대한 핑크빛 믿음을 가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빛은 존재한다. 각자 각자의 상황과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건 비난할 수 없다. 심지어 가시도 스승을 존경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류는 용에 의해 단련되었다고 한다. 무로마치 시대 중반,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드래곤 뿔을 모신 신사가 있었다. 그곳에 한 사제가 교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드래곤의 뿔로 도망쳐서 상자 안에서 금색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후 그 도둑과 함께 간 여자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 사람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비늘과 용의 뿔이 있었지. 그들은 그 아이가 거북이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포장한 후 강에 버렸어. 그 아이는 강을 떠내려가다가 한 대장장이에게 입양되었어. 그는 나중에 대장장이의 후계자가 되어 유명해졌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경력을 쌓던 중 그는 왕에게서 단 하나의 칼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 여기서 재앙이 시작돼. 칼을 왕에게 바칠 때 그는 마스크를 벗어야 했고 괴물 같은 얼굴이 드러났지.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간청했지만 결국 처형당했어. 그 자신도 처형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칼날도 용의 피부를 베지 못했지. 그들은 포기하고 그를 멀리 떨어진 섬으로 보냈어.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어. 그래서 그는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칼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지. 그리고 몇 날 며칠의 고생 끝에 그는 깊은 증오로 2개의 칼을 만들었어. 그는 하나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지. 남은 칼은 그의 가족을 학살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던져졌어. 그 후 2개의 칼은 모두 사라졌어. 전해지는 배에 따르면 특별한 권력을 지닌 2사람이 죽으면 시류의 그림자가 보인대. 이게 바로 이 칼이 왜 저주받았는지 설명해. 이치로는 슬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무고한 아이들의 삶이 이 칼 때문에 힘들어졌어. 스승은 이치로도 가시처럼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치로에 대해 많이 알지 말아야 해. 그는 이제 가시에만 신경 쓰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치로는 가시가 자신을 총알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식 웃었어. 그리고 이치로는 가시에게 다른 세계로 가자고 제안했지. 여전히 바보 같은 소녀는 가시가 곁에 남아주길 바라. 아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거야. 단순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야. 16년 만에 운전대를 잡게 된 이치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 이치로는 스피드 매니아의 실력을 뽐내며 가시를 혼란스럽게 했지. 쇼시다로 돌아가기 전에. 이치로는 아름다운 저택 앞에 차를 멈췄어. 그의 사랑하는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났지. 오랜만에 그리워하던 나무가 그를 맞아주었어.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꽃을 감상했어. 오랜만에 만난 이치로는 나무에게 결혼했었는지 궁금해했지. 이상하게도 나무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은 결코 떨어진 적이 없었어. 매일 함께 행복했고 어제도 함께 영화 보러 갔었지. 그 대답은 이치로와 가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어. 가시는 어제 그들이 서로 전투를 하느라 바빴다고 말하려고 했지. 이치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가시가 나무를 폭로하지 못하게 막았어. 그때 물이 끓어오르자 나무는 자리를 떠났어. 그래서 이치로는 가시를 정원으로 불러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 크리살리스. 그들과 같은 무기에게 침범당한 존재들은 언젠가는 부수마가 될 거야. 부수마가 되는 것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겨울잠에 드는 것이야. 그들의 몸은 보존되고 필요할 때에만 깨어나지. 이치로가 겨울잠에 들었던 마지막 시기는 16년 전이었어. 그때 카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지. 크리살리스가 되기 때문에 이치로는 겨울잠을 자야 했어. 그의 몸은 성장이 멈추었지만 카이처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아무 의문 없이 이치로의 귀환을 조용히 기다렸어. 아마도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치로를 믿고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쇼시대에서는 일반인에게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법이 있어. 다른 대부분의 소녀들은 이치로와의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유일하게 카이만이 남아있었어. 이야기를 듣고 난 가시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연인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남겨두었어. 가시는 거리를 떠돌며 검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대회, 포스터를 발견하고 궁금해져서 들어가 보았어. 이 경기는 청금강의 여신, 현 챔피언과 하얀 셔츠를 입은 안경 낀 젊은이의 대결이었어. 그들은 게임을 통해 싸우고 있었어. 검을 보는 줄 알았는데. 게임을 보고 있어 가시는 실망해서 나가고 싶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빠져나갈 수 없었어. 최종 결과는 청금강의 여신이 승리했어. 저택에서는 이치로와 나무가 함께 음악을 틀고 추억을 되새기며 춤을 추고 있었어.
나이가 많아져서 나무는 잠시 춤을 추다가 발이 아파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 이치로는 조심스럽게 사랑의 발톱을 칠해주었지. 그녀는 젊었을 때 그들이 호수에서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꺼냈어. 그는 그녀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기뻐서 방으로 달려가서 준비를 했어. 그녀가 물건을 가지러 가는 동안 전화가 울렸어. 건강관리 직원이 그녀에게 이전에 말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물어봤어. 의사가 말하길 다음 뇌출혈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혼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할 거야. 건강관리 직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치로는 매우 당황했어. 그는 그녀를 찾으러 위층으로 뛰어올랐어. 방 문을 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젊었을 때의 그들의 사진과 덮인 거울이었어. 누구보다도 그는 그녀가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 자신이 늙어버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동안 그는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때 그녀가 돌아와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보였어. 그녀는 이것이 여전히 모든 때처럼 환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괜찮아. 비록 환상이라 해도 그녀는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 미도리가 방금 게임에서 승리한 후 쉬고 있는데 그녀는 보조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사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다. 짜증이 나서 그녀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거울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때 그녀는 방금 경기를 한 상대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남자는 다가와서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1년 전 예전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매우 우울했지만 우연히 미도리의 미소를 보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미도리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가오는 팬들에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심하게 쏘아붙인다. 이때 악마의 거미 중상을 입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미도리는 인터뷰를 받지만 무관심하고 지루해 보인다. 그녀는 인터뷰에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뜬다. 밖으로 나가 작은 골목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까 그 팬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혀서 미도리를 화나게 하고 결국 그의 한계를 넘어서서 벽에 밀어붙여서 얼굴을 가격한다.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여서 얼굴을 가격한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악마의 검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도리에게 속삭인다. 나를 들어. 그러면 너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를 들어. 어서 나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검의 매력에 이끌려 미도리는 그것을 들고 그 펜을 처치한다. 이때 이치조와 케이가 호수에 도착한다. 두 사람은 매우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는 뛰고 그는 쫓아가며 내가 너를 잡을 수 있을까 말하던 순간 그들은 젊은 시절을 다시 살아가는 듯하다. 조금 달리다가 지쳐서 그녀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질문하고 힘이 빠져 그에게 안긴다.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미도리는 검의 힘을 얻은 후 매우 흥분하게 된다. 힘을 얻은 것이 드물어서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즐기기만 한다. 악마의 검을 손에 쥐고 그녀는 미쳐서 도시를 태워버리고 싶어 한다. 가인은 구경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 그는 충격을 받는다. 미도리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게 두지 않기 위해 가인은 검을 꺼내 싸움에 나선다. 관리국은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들은 가이가 미도리와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케이와 이치로는 집에 돌아온다.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그와 결혼하고 평화롭게 늙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옷장에 가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웨딩드레스를 꺼내라고 한다. 이치로는 케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프로포즈한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며 이치로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다. 케이는 그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와 함께 만족스럽게 떠난다. 가인은 경험이 부족하여 악마의 검과 싸울 수 없다. 목숨이 위험해질 때 관리자의 가이가 도와주려 한다. 이치로가 전화를 걸어 그가 곧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도망친다. 이치로가 가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한 배 위에서 부유한 야스코가 햇볕을 쬐며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그녀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곧 화가 나서 멈춘다. 그녀는 서비스 직원인 빌리를 불러 금색 잎을 샤티다 컵에 넣지 않은 것 때문에 욕을 한다. 부유한 그녀에게 돈이 부족할 리가 없으니 음식도 부유한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야 한다. 커피는 보석 가루가 있어야 한다. 이런 평범한 물은 그녀의 품격을 낮추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그녀는 물컵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욕을 한참 하더니 다시 그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신체 접촉이 생기자 그녀는 약간 흥분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몇 마디 유혹의 말을 던지며 그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야스코를 더 흥분시킨다. 그녀는 빌리의 건장한 몸을 보고 대낮에 성적인 장난을 치고 싶어만 하며 그 서비스 직원은 땀을 흘리게 된다. 그가 젊은 남자를 바치게 될 위기에서 다행히도 바다에서 수중 잠수부가 올라와 테롤라의 보물을 찾았다고 알린다. 그들은 신속하게 보물을 배 위로 가져와서 열어본다.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와인뿐이라 야스코는 매우 화가 난다. 그녀는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보물 탐사를 위해 잠수팀을 고용했지만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매우 화가 나지만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다 마신다. 금발 미용실에서 이시가 자신의 펜걸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관리 부족으로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시에게 꾸중을 듣는다. 펜걸은 꾸중을 듣고도 매우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다시 야스코의 배로 돌아가서 이때 모두가 술을 마시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반면 교수님은 갈롱의 망치를 찾고 싶어 한다. 그는 이 망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지금은 대회가 왕의 증인 아래 매년 2번 개최되며 승자는 명예를 받는다. 거기에 큰 보상이 걸려 있어서 많은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들 사이에서 대회에서 승리한 자는 갈롱의 검 중 하나를 지닌다고 소문이 돌았다. 대장장이 갈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는 작은 마을 출신이지만 명검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사가 갈롱을 찾아와 그의 검으로 대회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더 이상 갈롱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갈롱을 죽여버렸다. 갈롱의 아들은 아버지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매우 분노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3일 3야를 울었다. 눈물이 멈추었을 때 그는 갈롱의 망치에서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아들은 망치의 말을 따르며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자와 싸워 그의 검을 부수며 승리했다. 모든 것을 목격한 왕은 갈롱의 망치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연회 중에 그는 은밀히 독을 타서 아들을 죽이고 망치를 차지하려 했다. 그 후 망치는 왕의 손에 떨어졌고 전설에 따르면 망치는 왕의 심리를 조종하여 그를 왕족까지 죽게 만들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부유한 야스코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돈, 보물, 잘생긴 남자뿐이다. 금발 미용실로 돌아가서 이시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다. 그가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여동생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화살에 맞아 죽은 끔찍한 밤이었고 그 중에는 이시의 여동생도 있었다. 모든 일은 한 여성에 의해 일어났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다. 현재 배에서는 빌리가 청소하고 있으며 잠수부가 진짜 보물을 찾았다고 올라온다. 부유한 야스코는 방금 발견한 금과 보석들을 보고 매우 놀라고 기뻐한다. 그녀는 금을 입에 넣으며 모든 보물을 먹고 싶어 한다. 그들은 찾은 금과 보석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고 세기를 초월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많다. 하지만 갈롱의 망치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은 잠수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화장실에 간 김에 야스코는 잠수부를 찾으러 간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녀는 잠수부를 찾았지만 그가 죽어 있었다. 미용실에서 이시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이시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시에게 곧 전설의 검 네베스 시그마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것은 눈의 사랑과 관련된 검이다. 그 기원은 오래전 두 시골 소년이 하얀 눈의 사랑에 빠진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그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패배자는 자신의 갈비뼈로 눈의 사랑을 죽였다. 그 뼈는 마검 네베스 시그마가 되어 피를 갈망하게 되었다. 배에서 잠수부가 죽은 것을 발견한 후 모두가 범인을 찾으러 분주히 움직였고 야스코는 혼자 남겨졌다. 모두를 쫓아간 야스코는 교수님이 모두를 죽였음을 발견한다. 그동안 그는 고상한 척하며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돈을 탐내는 자였다. 그는 야스코를 죽이려다 서비스 직원 빌리에게 뒤에서 칼에 찔려 즉사한다. 그 후 그는 칼을 들고 그녀를 처치하려 하였고 혼자서 보물을 독차지하려 했다. 부유한 야스코는 빌리의 칼을 계속 피할 수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곧 배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그에게 바다로 밀려졌다. 죽은 줄 알았을 때 그녀는 전설의 가롱망치에서 빛나는 부분을 보았다. 한 골목에서 이시라는 미용사가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를 따라가며 동생을 위해 복수할 준비를 했다. 이시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쏘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몸속에 2개의 검이 있으며 네베스티그마 검이 이시에게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몸에서 뽑아내어 그에게 넣어주었고 그는 곧 부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배 위에서 빌리는 모든 것을 죽인 후 배를 운전할 줄 몰라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배를 보고 구조 신호를 보냈다. 구조될 것 같은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롱망치를 든 부유한 여자 이유사코가 부활하여 빌리를 즉시 처치했다. 미용실에서 이시는 떨리는 손을 조절할 수 없었다. 손님은 이 손님이 바로 이유사코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지중해 근처의 한 마을에 카나타라는 소년이 있었고 그는 인간 아버지와 요정 어머니의 아이였다. 그는 인간을 초월한 지식과 힘으로 태어났다. 카나타가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요정 세계의 전통 무기인 한백검을 선물했다. 이 검은 정의를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지만 악을 위해 사용할 경우 재앙을 겪게 된다. 카나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혼자서 수백 명의 적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거대한 뿔이 박힌 줄 알았다. 그의 연인사라는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젊은 의사와 결혼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는 미쳐버릴 만큼 질투하며 둘을 쫓았다. 그는 한백검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때부터 검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카나타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았다. 그 검은 글을 조종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했고 심지어 부모마저 죽였다. 그리고 그는 곧 피로로 인해 죽었다. 타가미는 미키와 마커스에게 그 검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검을 가져오기 위해 그들은 큰 계획을 세웠고 목표는 세키아 부동산 그룹이었다. 섹시한 특수요원 하이 아라미나. 미키의 연인이 이 그룹의 의장비서로 잠입했다. 세키아 회장이 병에 걸려서 그녀는 당연히 날마다 그의 곁에서 돌보게 된다. 미키와 마커스도 파트너 회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그 검을 추적했다. 옥상 레스토랑에서 이치조와 가이는 시소다이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삶을 즐기고 있다. 언제 다시 겨울잠을 자야 할지 모르니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치조는 가이에게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지금 꼭 실천하라고 조언해. 가이는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세상이 특별할 게 없다고 느껴. 이치조는 가이에게 여기서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야. 헛된 환상이 아니야. 현재 회사에선 마커스가 미키와 미나의 사랑을 목격하고 있어. 미나는 그들에게 한백의 창이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금고로 내려가는 방법과 비밀번호를 설명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보니 이곳의 복도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마커스는 자신의 아조트 검을 사용해 투명화 마법을 시전했어. 그들은 금고가 있는 지하로 통하는 배기관이 있는 화장실에 성공적으로 침입했어. 부유한 집안의 자식인데 OCD가 있는 마커스는 더러운 배기관을 기어 다녀야 하니 매우 짜증나. 두 사람은 금고에 도착했지만 금고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어. 미키가 미나에게 연락해 문을 여는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마커스는 실수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해 가스를 방출했어. 미나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하지만 계획이 드러나고 회장님이 미나의 배신을 알아차렸어. 그는 한백의 검을 휘두르며 미나를 처치하려고 해. 경비원이 금고가 있는 지하로 급히 내려오지만 미키와 마커스는 이미 사라졌어. 회장님이 미나에게 검을 거의 댈 때 마커스와 미키가 변신해 미나를 구하러 달려왔어. 미키가 미나를 막아주기 위해 날아가서 회장님에게 어깨를 베었어. 다치긴 했지만 2대 1가 안 되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회장님을 처치했어. 그리고 즉시 한백의 거미 주인을 바꿔 미키에게 흡수됐어. 한백의 검이 흡수되자 미키는 즉시 건강을 되찾았어. 미나는 그에게 소시다이로 돌아가서 진료받으라고 권해. 미키는 미나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핑계를 대며 돌아가기를 거부했어. 떠났어. 미나는 그가 지금 2개의 거미 몸속에 있다는 게 걱정이야. 그도 주변의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미나와의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싶어 하니 그는 그걸 감추고 있어. 두 사람은 놀이공원으로 데이트하러 가. 그들은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 위해 서로에게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어. 하지만 기네스 기록을 만들기 전에 미키는 검에 의해 이성을 잃게 되었어. 이때 그의 몸속에서 살해의 욕망이 일어났어. 그는 저항하며 미나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몸속에서 2개의 검을 뽑아냈어. 가인은 그때 세이아카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치로는 소시다이의 전화를 받아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 왔다고 가이를 데리고 나갔어. 미나는 숲으로 돌아가 미키를 찾고 있어. 미키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손을 대게 되었어. 위기 상황에서 운 좋게 마커스가 나타나 미키의 공격을 막았어. 이치로는 그때 도착해 미키에게 변신하라고 유도하고 도전했어. 이치로는 미키가 아직 완전히 부수마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미키는 초록색 구체를 던져 이치로를 넘어뜨렸고 이를 본 가인은 즉시 도와주러 뛰어들었어. 하지만 힘이 부족해 가인은 미키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금방 제압당해 이치로가 그의 공격을 막아줬어. 이때 미나가 달려와서 사랑의 카드로 미키의 마음을 흔들어 미키가 방심한 틈에 가이가 빠르게 나아가 한 방을 날려 그를 인간으로 되돌렸어. 미키는 즉시 소시다이로 돌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어. 의사는 그 상태에선 복면조차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는 언제든지 부수마가 될 수 있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미키의 몸속의 무기를 회수하는 거야. 결국 미키가 깨어났어. 미나는 옆에서 모든 게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동면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해. 미키는 잠시 기뻐했지만 민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미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부유한 집안의 한 소년 신이 꿈에서 시리우 검이 신음하는 걸 봤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침을 먹으며 집세계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그들은 시리우보다 약한 또 다른 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마도 시리우가 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녀가 들어와 손님이 왔다고 알려줘? 중년의 손님이 소년과 고아원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그 다음 젊은 남자가 와서 소년에게 요양원 설립을 제안했어. 우연히도 두 사람 모두 같은 땅을 선택했어. 세이카가 가이에 대해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을 때 아버지가 다가왔어. 세이카는 아버지에게 왜 시리우검을 가이의 손이 되도록 단련하는지 물어봤어. 그는 운명이 가이를 검처럼 살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어. 그는 단지 가이를 도와줄 뿐이야. 세이카는 자신의 가이가 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울면서 도망갔어. 세이카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달빛을 감상하고 있어. 그녀는 과거의 가이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어. 늑대에게 공격받았을 때 가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를 흘리며 그녀를 구했어. 누구보다도 세이카는 가이를 항상 이해하고 믿었어. 이 순간 그녀는 가이가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정말로 가이도 달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고 이치로가 다가왔어. 가이는 왜 이치로가 자신을 구했는지 물어봤어. 그는 가이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 가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말에 답해. 여전히 언론이야. 너가 약한 이유는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야.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어. 지금 너는 행복해. 방금 만난 두 파트너가 땅 앞에 와서 누구와 협력할지 논의하고 있어. 중년 아저씨와 젊은 남자가 고아원과 요양원 중 무엇을 지을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어. 신은 어떤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해. 이 아름다운 땅에서는 무엇을 지어도 잘 어울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신은 풍경을 감상하기로 해. 조용하고 푸르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신은 노인과 어린아이의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에서 노인 요양원과 고아원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두 파트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셋이서 일을 시작해. 학교에서 세아카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어. 친구가 세아카에게 요즘 우울해 보인다고 해. 그들은 세아카에게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제안해. 선택된 장소는 최근에 리뷰를 본 핫한 빵집이야. 바키제수는 지금 카즈마와 대화 중이야. 그는 가비 조직의 수장이야. 카즈마는 소인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싶어 하지만 바키제수는 아는 게 없다고 해. 소인은 가이와 싸운 후 사라졌어. 바키제수는 가이가 소시다이에 가서 크리살리스가 되었다고 추가로 말해. 카즈마는 크리살리스를 비난해.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고. 언젠가는 부수마가 될 거야. 바키제수가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해. 소시다이와 가비는 모두 부수마를 제거하겠다는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력해야 해. 카즈마는 즉시 부인해. 그는 손을 펼치며 그들은 소시다이와는 다르다고 말해. 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이 준 힘으로 자신의 몸으로 싸우며 매일 열심히 훈련해서 힘을 강화해. 가이와 이치로는 지금 편안하게 전고를 즐기고 있어. 이치로는 매우 행복해 보이고 소시다이를 떠나서 매의 순간을 즐기고 있어. 가이는 그에게 왜 조직에 가입했는지 궁금해해. 이치로는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크리살리스 같은 그들은 언젠가는 부수마가 될 거니까 소시다이에서 동면하는 방법만이 그걸 미룰 수 있어. 부수마가 되면 그들은 자신을 잃게 될 거야. 이치로는 부수마가 되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매 순간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해. 가이는 왜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품어. 이치로는 가이가 약한 이유를 설명해. 이치로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젊었을 때 한 병사가 기습을 당해 거의 죽을 뻔했고 그는 신의 속삭임을 들었어. 그는 혼자서 수백 명의 적을 처치했지. 신의 힘이 그의 몸을 지배하려 할 때 이치로는 운 좋게 자신의 사진과 연인의 사진을 보았어. 바로 그 사랑이 그가 자신을 지키도록 도와줬어. 그는 너도 무기를 사용하라고. 무기에 의해 지배당하지 말라고 조언해. 세카와 친구들이 빵집에 도착했어. 모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맛있는 케이크를 즐기고 있는데 세카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이야. 세카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돌아가. 기차역으로 걸어가던 중 신을 만났어. 그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해. 청원서의 내용은 아름다운 공원을 헐고 아파트를 짓자는 거야. 서명을 마친 세카는 계속 집으로 가다가 두 명의 건방진 녀석들을 만나. 그때 신이 가까이에서 뛰어왔어. 한 남자를 구하는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그는 신이 가까이에서 뛰어왔고 한참 후에 신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 눈을 뜨자 세카가 옆에 있는 걸 보게 돼. 그때 두 명의 건방진 녀석들은 목표를 바꿨고 불행히도 이번 목표는 미도리코였어. 그녀는 그들의 유혹에 잘 협조하며 치마를 걷어 올리는데 그건 검을 꺼내기 위해서야. 그녀는 검을 휘둘러 한 놈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 남은 한 놈은 도망가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 하지만 미도리코는 그를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지. 세카와 신은 모든 걸 목격했어. 미도리코는 사람을 죽인 후 자신이 방금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해. 계속 사람 죽이는 놀이를 하고 싶어해. 미도리코가 세카와 신을 베려고 검을 휘두르려 할 때 가이가 날아와서 앞을 막아. 세카는 가이를 보고 바로 알아봤고 신은 가이의 금속 팔을 보고 바로 시류를 알아차려서 가이도 놀랐어. 이치조는 가이가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미우라는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우라라고 부르지 말고 손지윈이라고 불러달라고 해. 이쪽에서 가이는 미도리와 전투를 시작했어. 그녀는 가이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걸 깨닫고 빠르게 도망가. 세카는 가이의 상처난 손을 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그녀는 그 옆에 가서 가이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외쳐. 하지만 가이는 그녀의 손을 쳐내고 나는 더 이상 집이 없어 라고 말하며 떠나버려. 세카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봐. 다음날 아침 세카의 반에 새로운 학생이 나타났어. 정말 놀라워. 그 새로운 학생은 신이야. 소시다이에서. 이제 마커스를 깨우기 전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 그들은 마커스의 정신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나를 재생시키고 있어. 미나를 그의 전 여자친구와 똑같이 외모와 성격까지 변형시키고 이름을 미네에서 아야로 바꿔. 마커스는 동면에서 깨어났어. 옷을 갈아입고 아직도 정신이 없어. 아야가 그의 앞에 다가와 마커스는 전 여자친구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라. 아야는 자신이 그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대신 상담 역할을 맡겠다고 해. 오늘부터 그녀가 그의 매니저가 될 거야. 그때 마커스는 친구인 미우라를 떠올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우라는 부소마가 되어 피를 갈망하고 있었어. 그는 자신도 그런 부소마가 될까 두려워해. 그때 아야가 마커스를 품에 안아 위로해. 아야의 포옹은 그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고 마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이치로는 소시다의 본부로 돌아왔어. 가이와 함께 걷고 있으면서 조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그들처럼 크리살리스는 마치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과 같아. 언제 병이 나서 잔혹한 부소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건 그와 가이만이 아니야. 전 세계에는 그들처럼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소시다이는 그들을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야. 조직이 치료약을 연구하는 동안 그들은 동면할 거야. 필요할 때만 깨어날 수 있어. 세카의 학교에서는 신이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어. 평소처럼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멋을 부려. 신은 잘 사는 집안의 아들. 아버지가 권력자가 되고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서 반의 여자애들이 그를 둘러싸며 종이를 요구해. 이로 인해 반 남자들은 매우 질투를 느끼게 돼. 신이 복도에 나가자. 그들은 새로운 아이를 괴롭히려 하며 돈을 갈취하려고 해. 세카는 이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선생님을 크게 부르며 주변의 주목을 끌어. 괴롭히던 세 명은 겁을 먹고 도망가. 그 후 신과 세카는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어.
신은 어제 그들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가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세카는 이름만 알려주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 이치로와 가이는 지금 쇼시다이에 도착했어. 그들은 일을 마쳤지만 놀러 간 것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주의받았어. 관리자는 가이를 반갑게 맞아. 그녀는 자신이 소시다이 3지부의 관리자인 카가미 키오카라고 소개해. 이치로는 자신의 친구인 가이를 자랑하며 말해. 작은 일본도를 가지고 있어. 카가미는 이치로에게 즉시 동면하라고 요청해. 계속 싸우면 부소마가 될까 걱정이라며 이치로는 바로 거절해. 왜냐하면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그는 방금 관리자인 미우라를 만났고 그녀가 그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알려줘. 그는 미우라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어. 카가미에게 미우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카가미는 그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나.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떠올리며 슬퍼하며 한쪽에서 울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어. 카가미는 사무실로 가서 이치로의 일을 상세에게 보고해. 그들은 매우 우려하며 미우라가 손지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크리살리스를 죽였던 몇 년을 기억해. 그래서 그들은 미우라와 조게트윈을 처치하기 위해 최신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해. 그들은 또한 미우라에게 크리살리스를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미우라가 조게트윈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몇 년 동안 그들의 조직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야. 이치로와 가이는 회수된 무기 전시관에 도착했다. 가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이치로에게 부소마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이치로는 부소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하고 그것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부소마가 되어버린다. 이치로는 가이가 시리우컴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감지하고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대화를 마친 두 사람은 무기 전시관을 나서면서 마커스와 에이아를 만났다. 마커스는 가이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뻐했다. 그는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가이에게 이야기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던 중 에이아가 그를 점검하러 가자고 불러서 이야기를 중단했다.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에이아와 함께 떠났다. 학교에서 사약하는 바쁜 날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그림 그리기 동아리로 여유롭게 가게 되어 친구가 매우 놀랐다. 우연히도 신도 오늘 그림 그리기 동아리에 가입했다. 모두가 꽃병을 그리는 동안 신은 에이아를 그렸다. 이때 조직과 세르짓, 윈 미우라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우라는 중화기 보병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많은 장갑차들이 미우라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의 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다. 단 한 번의 검을 휘두르자 미우라는 모든 장갑차를 폭파시켰다. 조직은 다시 헬기를 이용해 전투에 참여할 로봇들을 투하했다. 카가미는 소시다이에서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무기들이 과연 리더가 말한 최첨단 무기일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치로와 가이도 도착했다. 그들은 함께 전투를 관람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과가 예상되고 있었다. 카가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한 날들을 회상하며 이치로에게 아버지를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치로는 가이를 조수로 데리고 떠났다. 아버지의 몸이 현재 세르짓 윈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카가미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차를 쫓아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전투 현장에서는 예상대로 미우라는 힘을 거의 쓰지 않고 무의미한 로봇들을 모두 제압했다. 이치로와 가이도 도착했다. 가이는 여기에 처참한 광경에 경악했다. 이치로는 일부러 미우라와의 옛 추억을 떠올렸다. 미우라는 돌아보며 여기에 미우라는 없고 이 몸속엔 세르짓 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치로에게 미우라와 음부에서 제외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가이는 전투 현장으로 가는 길에 이치로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가이는 부소마가 되어야 하며 가이가 자신을 끝내야 한다. 가이는 이치로가 자신을 항상 약하다고 비난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왜 자신을 끝내기를 원하는 거냐고. 이치로는 그냥 웃으며 가이가 부소마가 된다면 싸우고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를 이겨야만 가이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이치로는 미우라에게 그가 서지트 윈에게 힘을 찾게 만든 두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미우라는 대답하지 않고 팔을 휘둘러 이치로에게 공격을 퍼붓는다. 이치로는 옛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미우라가 그를 부르며 내가 부소마가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다. 이치로는 그 질문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이 온다면 미우라에게 한 대 세게 때리겠다고 반농담으로 대답했다. 현재로 돌아오면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카가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치로와 가이가 승리해 아버지를 되찾기를 속으로 기도한다. 세아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집으로 돌아가는 세아카를 쫓아간다. 그는 그녀에게 방금 그린 그림을 선물한다. 집사 아저씨가 신자를 데리러 와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신은 매우 부끄러워한다. 전장에서는 전투가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우라는 팔을 휘둘러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하고 검은 기운을 이치로에게 공격해 가벼운 부상을 입힌다. 이치로는 즉시 자신의 링을 던져 방역하지만 미우라에게 막힌다. 이치로는 더 강한 링을 던져 미우라를 포박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힘이 바닥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쓰러진다. 미우라는 링을 부수고 자신의 궁극기를 사용해 이치로를 쓰러뜨린다.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치로는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우라는 그에게 흥미를 느끼며 힘을 더해 변신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변신하기를 원치 않는다. 미우라는 그런 그를 보고 이치로를 끝내려고 하지만 가이가 뛰어들어 검을 막아준다. 가이는 이치로에게 편하게 쉬라고 말하며 남은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 가이는 검으로 미우라를 반격하고 두 사람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이치로는 한쪽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이치로는 궁극기를 발동한다. 가이도 완벽하게 협력해 함께 미우라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힌다. 카가미는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이 고이고 이렇게 간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리를 거둔 후 이치로와 가이는 적을 처치하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날린다. 이치로는 거대한 링을 다시 소환하지만 그들의 모든 공격은 거대하고 이상한 부솜에 의해 막힌다. 카가미는 이 거대한 부소마가 누구인지 깨닫는다. 그 거대한 부소마는 미우라에게 지금은 서지트윈이 이 몸을 잃을 때가 아니니 떠나라고 말한다. 가이는 이 거대한 부소마가 다른 부소마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내뿜는 기세가 매우 강력하다. 가비 조직의 한 사원에서 카즈마는 히미코라는 소녀를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소인의 죽음을 확인한다. 히미코는 지금 폭포 아래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으며 아주 먼 곳에서 전투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때문에 그녀는 몸이 더럽혀졌다고 느끼고 즉시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아카는 집에 도착해 신이 그린 그림을 펼쳐본다. 그녀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이 슬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이가 떠난 이후로 그녀는 항상 슬펐다. 그녀는 가이가 그리워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이치조는 거대한 부소마가 바로 죽음의 신 그림임을 알아차린다. 부소마의 근원이다. 이치조는 처음으로 그를 만난다. 그림은 그들의 전투를 지켜보며 칭찬의 말을 건넨다. 일반적인 크리살리스에 대해 그들은 아주 잘했다고 말한다. 카가미는 이치조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명령을 내리며 그림이 매우 위험하니 빨리 도망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치조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치조는 가이가 죽지 않기를 바래서 떠나라고 요청한다. 이 때문에 그림은 이치조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고 자신의 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좋아한다. 그림은 그들에게 인간의 시대가 곧 끝나고 부소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알린다. 그들에게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자신과 같은 부소마가 되라고 촉구한다. 가이는 귀찮은 소리를 듣지 못해 싸우러 돌진한다. 어쩔 수 없이 이치조도 싸우기로 결정한다. 신은 지금 자선 행사에 가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세아카는 가이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신은 연설을 하게 된다. 그는 전쟁과 세계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폭력을 강하게 반대한다. 폭력은 오직 더 많은 폭력만을 초래할 뿐이며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행복한 평화의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 전투로 돌아가면 가이는 그림에게 쉽게 눕혀진다. 이치조는 그들이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이치조가 전투에 참여하고 가이는 적절한 기회를 찾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예정이다. 가이는 이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싸우러 나가고 이치조의 말을 무시해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이치조가 던진 빛의 링은 이제 많이 약해져. 그림이 모든 것을 쉽게 막아낸다. 그림은 이치조의 가슴을 가격한다. 그는 이치조를 끝내려 하지만 가이가 그를 막아선다. 가이는 마치 나비처럼 그림에게 달려가며 이치조의 모든 만류를 무시한다. 미쳐버린 가이를 보며 이치조는 그를 붙잡으려 날아간다. 가이는 그를 멀리 날려버린다. 파티에서 신은 자신의 연설을 마치고 손님들의 열렬한 박수에 맞이한다. 그림의 공격과 가이가 서로 충돌한다. 시리우스의 살기가 가이를 감싸고 세아카는 테이블에서 잠들다가 깨서 깨진 사진을 보고 매우 걱정한다.
이치조는 가이를 제어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고 그가 부소마로 변하지 않도록 돕는다. 가이 안에 살기가 너무 커져 이치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가이는 빛의 링을 부수고 그의 손에 있는 검을 변형시켜 이치조의 가슴을 찌른다. 이치조는 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에 인사한다. 가비의 정제서. 히미코는 고통받는 영혼이 악에 빠졌다는 걸 느끼며 슬퍼하고 있어. 그때 가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어. 전투 중에 이상한 광채를 발산하는 새로운 부스마가 나타났어.